이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평화로운 어느 날 적국에서 발사한 핵미사일이 수도 서울을 직격했습니다. 때는 핵전쟁 발발 3년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대비한 건 두 부류뿐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매사 불안한 초상류층이거나 아니면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한 현실 도피자였죠. 그리고 후자에 속한 오늘의 주인공 박규. 우선 전 재산을 처분해서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식과 정보들을 닥치는 대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은 은신처를 지을 지퍼를 어디로 정하는가였습니다. 부지 선정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유사시에도 사람이 찾지 않으며 그럼에도 도시와 연결된 곳. 둘째, 위급 상황 발생 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인 곳. 마지막으로 셋째는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주인공 지갑 한도 내에서 해결해야 했죠. 그렇게 선정된 부지는 수도권 교외 공군부대 아래의 한적한 임야였는데요. 함께 작업할 인부들과 필요한 장비들을 불러들었고 사계절을 보내며 방공호를 짓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Day,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들리고 뒤늦은 공습경보가 세상의 종말을 알리던 그날, 예고 없이 시작된 아포칼립스 세상에선 아직 죽지 않는 자와 살아남은 자는 모두 적이었습니다. 이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주인공은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것이 있었는데요. 주인공이 선정한 부지에는 공군 기지가 있었고 이 국군과 미군이 함께 주둔하는 기지에는 대몬스터 특화병종, 즉 헌터도 일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무기를 조달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는데요. 주인공의 이 러프한 계획은 이랬습니다. 만약 적대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경기도 인근의 공군 기지는 1순위 타격 대상, 핵 공격이 시작되어 기지가 혼란해지면 방호복을 챙겨 입고 유유히 군수 물자를 탈취하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틈을 엿보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거래 제안이 왔는데요. 거래 제안자의 이름은 김왕수, 방공호 건설을 맡긴 건설업체 직원으로 중국 본토 조폭 출신의 조선족이었습니다. 현재는 음지 생활을 청산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 막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김왕수가 주인공 박규에게 소총 3정과 7mm 탄환 300발을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상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자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당장 생존하기 위한 쉘터와 무기가 필요했던 김왕수가 현재 주인공의 방공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이 된 김왕수가 혼자서 왔다는 것은 아직 혼자일 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주인공 박규는 김왕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 1분 만에 엄청난 움직임으로 김왕수의 목을 쳐버리는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렇게 며칠 후 방사선 외출기에 외출 가능한 수치가 뜨자마자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주인공의 계획처럼 완벽한 군용시설과 일개 용병단을 꾸리고도 남을 양의 무기가 남아있었죠. 한편 주인공 박규는 의문의 영상을 보며 인형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주인공이 보고 있는 영상은 전쟁 전의 영상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바로 멸망주의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비바 아포칼립스에서 나온 것이며 세계적인 사업가 멜론 마스크가 개발한 위성 광역 통신망 갤럭시 링크의 지원 덕분에 현재는 핵 미사일이 떨어지는 아포칼립스 세상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통한 기술의 발전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 쌍의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류하며 위안받았는데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지 정확히 1년, 핵 미사일이나 공습은 더 이상 없었지만 몬스터의 마수가 전역에 뻗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일상의 복구는 아득히 멀어 보였죠. 커뮤니티에는 최근 피난민에 대한 글이 부쩍 늘었고 그와 동시에 장기간 미접속 회원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은 증오와 공포로 바뀌게 되었죠. 사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과민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커뮤니티 내에서 인간 사냥꾼이라 불리는 유저 디펜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인간 사냥꾼은 주기적으로 살인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단 재미로 죽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디펜더 유저의 글을 하나하나 찾아보니 점차 살인 중독의 면모를 보이는 듯 했는데요. 이런 정신나간 인증글들을 실시간으로 봤다면 당연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규가 가장 좋아하던 유저이자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장난감을 만드는 영상을 올리던 익명 337의 미접속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며칠 후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 주인공의 방공호로 다가오는 홍부장과 방공호 건설때 참여했던 직원들, 현재는 약탈자 무리가 되어 옛 고객을 다시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박규는 다시 무기를 들게 되었고 방공호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옛 직원들이 실내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담배를 찾았지만 이는 함정이었죠. 단숨에 실내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이들을 제압하더니 밖에 있던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박규는 옛 직원들이 모르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홍 부장 일행이 방공호를 완공하고 박규는 그들에게 배운 지식으로 방공호를 증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죽음으로 한 발짝씩 다가올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뒤에서 기습하며 하나 둘 일행들을 처리해 나갔고 마지막으로 남은 홍 부장을 시켜 시체들을 트럭에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은 일행의 주머니에서 박규가 가장 좋아했던 유저 익명 337의 회원이 만든 인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 부장을 제압하더니 이 인형 주인을 어떻게 했냐고 묻게 되는데요. 홍 부장의 말로는 집을 살기 위해 한 집을 찾아갔는데 이미 이 유저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규와 함께 찾아가게 되는데요. 거리는 의외로 가까웠고 트럭을 타고 30분 거리였죠. 그렇게 익명 337의 영상에 나오던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며 현장을 마주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인간 사냥꾼 디펜더 유저의 짓이라는 걸 직감하게 되죠. 한편 주인공이 거주하고 있는 영역은 최고의 명당 중 하나였는데요. 약탈자나 유랑민도 올 이유가 없을 만큼 황량한 땅인데다가 주변에 방사능 변이가 일어난 뮤테이션 들개 무리가 자리잡아 잠재적 방문객들도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죠. 가장 가까운 도심지에는 방사능 좀비떼가 출몰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곳에 생존한 누군가가 저격용 라이플로 처리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 박규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로 합니다. 이곳은 몇 안 되는 박규의 이웃 미친 저격수의 영역이었는데요. 서로 터치 없이 잘 지내던 이웃을 만나러 온 것은 드론 카메라에 찍힌 그녀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색과 착장, 무장 상태는 주한 미군 출신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격수가 잠드는 시간에 건물에 접근하였고 예상대로 잠들어 있는 상대를 마주할 수 있었지만 이는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스피드와 기술로 여군을 제압해내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들려 총구를 돌리는 주인공. 자세히 보니 그의 정체는 이 여군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박규는 자신의 땅에 넘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군은 박규에게 약을 요구하는데요. 사실 이 여군에겐 깊어 보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박규는 이들에게 항생제와 소염제를 주게 되지만 이 여군이 원하는 진짜 약은 바로 마약이었죠. 마약을 통해 거짓 위안이라도 기대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접선 장소를 통해 이 모녀에게 탈지 분유와 진통제를 나눠주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녀는 보스 부호를 통해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저격수의 딸을 따라 빌딩을 들어간 빌딩에서 생각지 못한 풍경을 맞닥뜨렸는데요. 소위 미국적인 것들로 가득한 내부, 그녀가 약 대신 선택한 미봉책은 가엾게도 겨우 이런 것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약탈자 무리에 다리의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걸린 염조직염까지. 그렇게 박규는 여군의 무기를 빌려 주변 RPG를 소지하고 있는 무리들을 찾아갑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 단숨에 이들을 처리하였죠. 일단락된 후 방공호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군의 딸은 주인공 박규에게 병기가 가운데에 있는 이유를 묻게 되는데요. 그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모녀가 돌아가고 시간이 흘러 멸망 이후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 커뮤니티에선 던지게임 개발자가 무료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가 유행이었습니다. 아직 비인기 유저인 박규의 트리엔 텅 비어있었지만 네임드 유저들의 트리는 벌써 각종 코멘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디펜더 유저의 트리는 살인 얘기뿐이었는데요. 주인공은 여군 레베카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며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는 더욱 가까워지며 모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름은 박규라고 말해도 계속 큐로 알아듣는 바람에 비바 닉네임인 스켈톤을 이름 대신 말해주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주인공의 트리에 장식을 달았는데요. 그의 닉네임은 바로 존 레논. 누군가가 주인공과 망령이 되어버린 사내의 이름 존 레논을 연관짓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박규는 존 레논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 멸망주의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비바 아포칼립스는 전용 위성 서버로 작동하며 멸망에 관한 거라면 탈법적인 정보도 상관없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익명의 유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포칼립스 정보 포럼이라는 말에 가입했지만 초기엔 이용료 치곤 그 값어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멸망 이후의 세계를 혼자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지만 막상 괜찮은 정보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존 레논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더미 방공호의 중요성과 활용법에 관하여 게시물을 작성했던 것이고 다른 정보글도 수준 높았으며 생존 철학은 박규와 비슷했지만 발상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스타의 등장으로 커뮤니티는 뜨거워졌고 모든 분야에서 이상할 만큼 뛰어난 식견, 그렇게 당연히 그의 정체에 대한 여러 추측이 생겨났습니다.
그 추측에 그는 커뮤니티 방식으로 답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정체는 바로 헌터였습니다. 십수년 전 세계 각지에서는 균열이라고 불리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에서는 2개의 생물 몬스터들을 분출했는데요. 각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병과를 신설하는데 이들이 바로 헌터였습니다. 몬스터 사냥의 프로들이었죠. 최고 등급 헌터의 신원은 국가 기밀로 보호될 정도로 엄청난 전문성과 자격을 요구하는 엘리트 군인이었고, 존 레논의 헌터 자격증에 기재된 라이선스를 보니 그 등급까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전문가를 방불케 하는 방대한 지식, 드라마에서나 보던 헌터 라이센스의 인증, 당연하게도 존 레논은 커뮤니티 최고의 인기인이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끄는 곳엔 언제나 구설수가 따르는 법, 존 레논이 독보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지니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지닌 무기를 들고 존 레논의 글마다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그 수준이 하나같이 가짜않게 그지없어서 그의 명성에는 흠집도 내지 못할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악플들에 존 레논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해졌고, 게다가 얼굴을 까면서 존 레논의 헌터 등급이 최하위인 D랭크라는 것까지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존 레논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모 개최. 아포칼립스 세상에 오기 600일 전 존 레논이 개최한 정모에 닉네임 스켈톤인 주인공을 포함해 모인 것은 총 10명. 존 레논의 정보는 정보에 밝은 사람이라면 헌터가 아니라도 알만한 수준이었고, 그것도 반년 정도 느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존 레논과 주인공은 대면을 하게 되며 방공호 건설은 잘 돼가고 있는지 묻는 존 레논이었는데요. 사실 박규는 연료 탱크 건설을 맡길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대도 안 했던 존 레논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박규의 난항을 해결해준 것이었으며, 그의 도움 덕분에 박규의 방공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죠. 이후에도 존 레논이 주최하는 정모는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참가한 정모에는 무려 80명이 넘게 모였는데요. 사람은 점점 느는데 쓸데없는 말들밖에 없음을 느끼고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더 이상 정모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존 레논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비바 아포칼립스의 대표 회원이자 멸망 전문가로 소개되며 입지를 다졌고, 점차 강연도 다니며 멸망파리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부유층의 멸망 준비를 컨설팅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존 레논은 나락으로 가버렸는데요. 여태껏 자신이 올린 정보글이 어느 한 유럽 게시판 정보를 그대로 복붙한 것이 들통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가소로운 악플들과는 차원이 다른 방구석 탐정단 사이버 수사대의 철저한 검증과 뒷조사로 존 레논의 버블은 불시에 터져버렸습니다. 존 레논은 수많은 의혹과 비난에 일일이 항변하는 대신에 비바 아포칼립스 커뮤니티의 역사에 길이 남을 짧고 굵은 댓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느그마였습니다. 그렇게 비바 아포칼립스에 네임드 존 레논은 끝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군가가 존 레논과 자신을 연관짓듯이 주인공의 트리에 기록을 남긴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이 의문점을 남겨두고 박규는 방공호를 두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별일은 없었지만 파괴된 도시의 모습에서 복잡하고 상반된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사라진 풍경에 대한 향수와 발밑이 젖어드는 우울감, 그리고 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보상감이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가위난 극복위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상훈 국장을 찾는데요. 현재 재난 구조 책임자이자 주인공과 함께 사관학교를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위난 극복위원회 약칭 국위원, 국가의 운영과 복구를 전담하는 이 기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 행정의 중심으로 과거 헌터 사관학교 출신의 인물들이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규는 데스크 직원에게 자신이 국장급 인맥이 있단 걸 확인하게 하고 그 틈에 내부로 잔입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국회의원 직원을 마주하게 되고 최근 전선의 병력이 필요하다며 박규에게 전선에 가달라고 부탁하지만 이미 제대한 몸이라며 거절하는데요. 현재 전선은 전쟁의 특성상 병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져서 전처럼 아무나 뽑아가는 대신 건장하고 싹수 있어 보이는 사람 위주로 입대를 권유한다고 하죠. 하지만 가봤자 개죽음 당할 게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년의 주인공은 헌터였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일개 직원, 사실 김다람이라는 한 위원이 보냈다고 하죠. 사실 김다람은 왕년 주인공이 헌터로 활동했던 시기 팀장인 박규가 리드하던 팀의 팀원이었죠. 그렇게 김다람이 현재는 국위원 소속 직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규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주인공에게
몬스터 토벌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들이 전선에서 몬스터 토벌을 부탁하는 이유는 파풍 그룹의 제풍호 회장이 자기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몬스터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그들만으론 역부족이라 구기현에게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다람은 전선에 끌려가는 건 막아줄 테니 파풍 그룹에게 가서 도와주는 신용만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한 달 후에 약속을 계약하게 됩니다. 세상이 망하면 재벌은 어떻게 될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던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주그룹 회장 박철주 회장의 아지트가 발견되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평생을 읽어온 그룹과 지위를 버리고 본인의 생명과 친지들을 지키는 선택지, 멸망해버린 세계에선 그것이 합리적이고 대부분의 재벌들은 그렇게 했으나 언제나 그렇듯 누군가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법이었는데요. 한 달의 시간이 흘러 주인공은 김다람과 약속했던 파풍 그룹을 도와 몬스터를 처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적인 영국계 건축가가 설계해서 짓는다던 파풍의 신사옥은 안타깝게도 폭발의 여파로 건설이 중단되어 전력도 끊겼고 덕분에 덜덜 떨며 공사용 승강기로 55층까지 올라가야 했는데요. 이러한 건물 최상층에서 면접이 진행되었고 행여라도 귀찮은 곳으로 끌려갈까봐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규가 헌터라는 말에 다가온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주인공이 배치될 파풍의 공장 단지에 좀비 떼가 있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벌 작전에서 작전 고문을 맡게 된 현재 국회의원 겸 전직 헌터 박상민, 잘생긴 얼굴에 확신에 찬 어조로 좀비의 활동 수명과 그에 맞춘 전략을 브리핑했고 제법 그것들은 설득력 있어 보였죠. 하지만 주인공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박상민이 구상한 작전을 완전히 까버리며 반대의 작전을 제시합니다. 이에 제대로 긁힌 박상민은 주인공에게 화를 내며 급기야 자신이 계획한 작전을 그대로 감행시켜버리는데요. 그 결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파풍 그룹이었죠. 그렇게 제풍호 회장은 박규에게 공단에 나타난 좀비들을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지만 박규는 이를 거부했고 좀비들을 쓰러뜨릴 방법만 알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후 주인공은 물자를 구하러 나올 때 길거리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한 캣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규는 이 캣맘에게 주의를 줬지만 캣맘은 듣는 척도 안 했죠. 사실 중국 정부가 건재했을 무렵 대한민국은 이웃나라 중국에서 분출하는 몬스터를 막기 위해 헌터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몬스터 출몰의 원인은 바로 게이트. 세계에서 최초로 게이트가 발생한 인도가 무너지고 곧 주변국들까지 속수무책으로 초토화되었으니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을 넘어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으로 파견됐던 박규는 우연히 과성장 중인 시궁쥐 한 마리를 포획했는데 균열 주변 모든 생명체들이 궤변이 현상, 뮤테이션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캣맘에게 주의를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인공은 방공호에 돌아왔을 때 구기현 김다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며 주인공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박규가 머무는 공군기지 근처에 군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뮤테이션 출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뮤테이션으로 변이한 길고양이 몇 마리가 그 아파트 주민들을 공격했던 것이고 이 뮤테이션 사냥을 위해 연락한 것이며 이를 위해 프리랜서 헌터인 백승현까지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승현은 주인공이 전설의 13기 출신 박규의 실력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변이된 사실도 모른 채 고양이를 찾는 캣맘이 나타났죠. 마침 박규와 백승현이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캣맘이 이들을 막아내려 했는데요. 그때 백승현은 캣맘이 있는 와중에 폭탄을 그대로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백승현은 홀로 뮤테이션으로 변이되기 전에 고양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고양이들을 한 자리에 모았었지만 캣맘의 방해로 계획은 무산되었던 것이고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자 그대로 캣맘까지 없애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작전은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방공호에서 박규의 유일한 유익거리 비바 아포칼립스를 즐기고 있는 주인공. 초창기 정보 포럼의 성질은 줄어들었지만 결국 예고 없이 들이닥친 아포칼립스 사태에서 살아남은 진짜 멸망주의자들의 공간이 됐고 그렇게 외부와는 단절된 세상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위안받는 양질의 커뮤니티가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유저는 현재 파주 쪽에서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는 국내에서 최초로 균열이 발생한 지역, 국소적인 지진이 느껴졌다면 그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초대형종의 출현을 시사했습니다. 초대형종의 파괴력은 자연재해와 같아서 물리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지구의 환경에 취약해서
균열을 뚫고 나온 순간부터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초대 영종의 예상 이동 루트를 파악하기 위해 국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상한 것과 같이 국위원은 초대 영종 출현 예고로 인해 난장판이었는데요. 국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파주에 등장할 괴수는 크라켄 타입, 이 괴수가 위험한 것은 바로 살인 광선 때문이었는데요. 광선의 직선 경로에 있으면 엄폐물을 투과하여 사각도 없이 생명체만을 문자 그대로 증발시킨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국위원 김다람은 주인공에게 초대 영종 괴수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게 되고 대피하라는 말을 하고 떠났죠. 그리고 주인공은 방공호에 돌아와 커뮤니티의 근처 일대에 있는 유저들을 위해 경고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대에 있는 모녀에게 전화해 괴수 소식과 대피하라고 알리지만 이용하던 자동차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박규는 모녀를 구하러 가기로 합니다. 우회에서 갈 시간은 없었기에 뮤테이션 들깨 무리가 서식하는 거리를 직선으로 가로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들깨 무리의 우두머리 개체로 보이는 뮤테이션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우두머리가 울부짖자 주변에 숨어있던 뮤테이션들이 나와 박규를 사냥하듯 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레베카의 지원 덕분에 일대에 있는 뮤테이션들을 처리할 수 있었고 레베카와 그녀의 딸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멋진 풍경을 보며 모녀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또 이를 촬영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규는 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커뮤니티에 올리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살인 중독자 유저 디펜더에게 쪽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모녀의 사진을 찍어줄 때 이를 촬영한 사람이 바로 디펜더였던 것이죠. 살인 중독자 디펜더와 친해질 이유는 없었기에 사진 속의 인물임을 부정했지만 순수히 받아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는 박규가 올린 출연 경고글 덕분에 살았다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죠. 그리고 한편 레베카를 통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다수의 사람들이 주인공의 방공호 부근으로 가는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쯤 불청객들이 몰려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데요. 지난번에 마주했던 들깨들을 대부분 처리해내며 피난민 행렬이 주인공의 은신처 쪽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피난민들이 털을 잡은 곳이 하필이면 발전기의 환기 배출구 바로 옆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의 방공호를 유지시켜주는 심장 디젤 발전기, 지하 한 층을 가득 메우는 무식한 크기와 그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많은 매연을 내뿜었습니다. 발전기를 틀어 매연이 나오면 피난민들에게 방공호 위치를 발각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발전기를 끄면 여름의 날씨에 냉동고의 식량이 녹아서 상할 테고 박규의 현명한 미래 계획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로 이를 해결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하게 되며 박규는 방공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발전기는 틀지 못했고 더위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날 박규는 비바 아포칼립스에 흔치 않는 정상인 유저이자 친구를 만납니다. 얼마 전 근처 야산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해서 박규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캡슐 몬스터들의 알이었습니다. 이를 본 커뮤니티 유저들은 논두렁에 있는 마시멜로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몬스터의 알이었는데요. 그리고 박규는 이 게시물을 보자마자 피난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몬스터 알을 피난민이 있는 곳 근처에 두면 피난민이 알아서 자리를 뜰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 몬스터 알은 그 어떤 헌터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는데요. 이 몬스터 알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고 다루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방공호에 돌아오는 길, 방공호와 조금 떨어진 가까운 국도에 캡슐을 내려놓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를 확인한 도로통제본부에선 근처에 있는 모든 피난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몬스터의 알 덕분에 박규의 영역은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규는 누구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 국위원 국장 이상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국위원 건물 이상훈의 빈소에 찾아갔고 인사를 마치며 앉아있던 때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데스크 직원에게 이상훈 국장의 후배인 헌터 18기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러더니 데스크 직원에게 약을 받아보려 했지만 결국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박규의 도움으로 이 남자는 몇 가지의 약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둘은 잠깐의 만남을 끝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며 이 남자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자에게 주인공인 스켈톤을 진짜로 만났다며 소리치지만 바로 그 순간 스켈톤 박규가 나타나며 총을 겨냥했죠. 사실 이 남자는 살인 중독자 디펜더 체격과 여태껏 기억해두었던 몇 가지의 특성으로 방금 전 건물에서 이 남자가 디펜더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둘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꼬리를 내리게 되며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요. 사실 커뮤니티 속 디펜더는 바로 여동생이었습니다. 디펜더는 2인조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들의 만남은 끝이 났고 며칠 후 디펜더는 박규에게 총알 여분이 있다면 물자를 교환해달라고 제안을 하며 쪽지를 보냈는데요. 박규가 올리는 게시글마다 추천 누르고 광클에서 조회수를 올려주는 것을 제안하며 만남은 성사됩니다. 사실 디펜더가 총알을 요청한 이유는 디펜더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아이들을 인질로 쓰며 성착취를 취미로 하는 무리들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리고 박규도 이 무리들을 소탕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 22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생략된 스토리가 많으니 1화부터 천천히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